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기도 하고 투자인사이트가 넘치는 분, 바로 김단태님을 모시고 오늘 투자인사이트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김단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카카오의 연역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이제 카카오 상장까지 이르렀는데요. 자, 카카오뱅크를 보는 그 시각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에 쌓여 있는 거를 내가 많이 볼 거냐, 네. 아니면 앞으로 네. 미래에 할 거를 땡겨서 내가 가지고 그렇죠. 올 거냐, 네. 그 어떤 거에 이제 비중을 가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미래를 거의 10년 이상을 땡겨 오시는 분들은 40조도 싸다. 이렇게 정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10년 땡겨오면 싸죠. 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을 땡겨오면 싸고, 지금 가격은 한 5년 정도 땡겨온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드리면 5년 이상 투자하실 분은 중간에 뭐 주가가 흔들릴지라도 뭐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편이죠. 네,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었냐면, 이제 이게 약간 금융권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괜찮아요. 한데,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KB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파견이 온 적이 있거든요. 10몇 명 정도 직원이 네. KB에서 카카오뱅크로 약간 뭐 지원 같이 해가지고 파견을 왔는데, KB뱅크로 몇 명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다시? 젊은 사람이었으면 한 명도 안 돌아갔을 것이고, 네. 나이 먹은 분들이면 다 돌아갔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카카오뱅크를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고. KB 그만두고. 네네.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좀 제가 차이를 많이 느끼냐면, 은행권에 계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IT라는 건 뭐냐면,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거든요. 앱의 첫 화면을 보시면 딱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은행 모바일 앱들의 첫 화면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버튼이 너무 많아. 네. 그냥 은행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모바일 앱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그렇지.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카카오뱅크 앱을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버튼이 몇 개 없어. 네. 잔고부터 보이고 바로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 위주로 있어요. 네. 이체. 그러니까 고객들이 뭘 썼으면 하는 기능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아무래도 은행 앱을 쓰면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노출이 돼 있어. 고객 중심이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생각이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게 단순한데, 저는 제가 보면서 기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이 생각을 위에서부터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약간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로 갈 거냐, 그 메이커의 인터페이스로 갈 거냐, 이거는 정말 큰 간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IT 쪽을 못 이기지, 기존에 금융하시던 분들. 이게 의사 결정 체계에 저는 이제 문제일 거라고 봐요. 이게 등급이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예를 들자면 IT 부서가 이렇게 순위에서 네. 있으면, 네. 부서 순위에서 보면 좀 시키면 까라면 까고 시키면 하는 네. 개념이니까, 네. 이 순서가 벌써 거꾸로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다른 금융권에 계신 그런 IT 부서나 아니면 그런 거 기획하시는 분들이랑 만나봤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그냥 IT 부서는 아웃소싱 하면 되고, 까라면 까는 거고, 약간 그 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웃소싱이나 까라면 까야 된다라는 마인드로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 유저 인터페이스 따라갈 수가 없겠죠? 네. 당연히. 네, 그거를 누가 기획을 계속 해주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카카오에서도 어떤 얘기가 사실 나오냐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내 게시판에 어떤 불만이 올라오냐, 개발자가 힘이 너무 세다. 그게 올라오는 게 카카오예요. 카카오뱅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는 곳들이면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딜 가겠어요. 훌륭한 개발자가 있다면 다 카카오뱅크로 가지, 네. 카카오톡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금융권으로 안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간극이 지금은 어쨌든 기존의 오프라인 유저들을 어떻게 기반으로 해서 그 기존의 은행권들이 잡아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을 카카오에게 많이 빼앗기게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너무 좋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규제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규제에 기반한 비즈니스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밸류에이션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뭘 헷갈리고 있느냐. 카카오페이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아, 그렇죠. 지금 내가 보니까 카카오페이하고 헷갈리고 있다. 지금 뱅크는 뱅크고 페이는 핀테크인데 그야말로 핀테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지 뱅크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걸? 물론 시간이 5년 뒤에 카카오뱅크는 아까 그 전환 비용이 너무나 작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넘어와서 그때 되면 이제 너무 저수지가 커지니까 거기서 예대 마진도 창출되고 그러면서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 다음에 비용이 너무 적잖아요. 아예 점포가 아예 없으니까 임대료를 안 내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는데 그때까지는 분기 실적에 매번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래? 근데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확장성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보기엔 뱅크보다는 페이가 더 가깝지 않을까? 되게 좋은 포인트 집어주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리스크가 카카오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지. 둘이 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이 그 교통 정리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뭐 아예 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약 각각 뭐 뱅크 쪽은 네가 해, 뭐 핀테크 쪽은 이쪽이 해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을 저는 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페이건 뱅크건 다 합쳐져가지고 금융 어떤 지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저는 결국에 금융이 다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 네. 그 어떤 거대 공룡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카카오에 기반한 거대 공룡이 나오건 뭐 토스에 기반한 거대 공룡이 나오건 뭐 제가 그걸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지금은 그리고 카카오에 기반한 거대 공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게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 이 라인이랑 카카오뱅크랑 지금 따로 이게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중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에서 결제할 때 카카오뱅크가 연결이 안 돼요. 아, 지금? 네,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얼마 전까지는 지금은 제가 다시 그 바꾸는 걸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카카오뱅크랑 연결이 안 됐어요. 카카오페이랑 예를 들면 네. 그냥 생각하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내부적인 갈등이나 경쟁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카카오가 핀테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건데 애매한 것들이 갔을 때 그게 뱅크가 할 거냐 그게 페이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더 모르겠어요. 아마 더 탑다운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어떤 뭔가 움직임들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저는 보험이나 결국 이런 쪽으로 다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되게 큰 비즈니스들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뱅크가 할 거냐 이거를 저는 페이가 할 것 같아요. 보험만 특별히 손해보험 가장 중요하잖아. 네. 손해보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손해보험은 저거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연결시켜야 되죠. 예를 들자면 뭐 내비게이션과 AI로 연결돼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다가 행동했었는지에 대한 흔적이 필요한데 그거는 뱅크보다는 페이가 훨씬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확정된 거 우린 내부 상황은 잘 모르니까. 네네네. 그거를 근데 어차피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모빌리티의 어떤 정보들을 그렇지. 기반으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페이가 더 그러니까 지금의 모양 갖고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말은 저 동의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주체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건 되게 찝찝한 거예요. 핀테크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가 진짜 좀 찝찝하다라는 찝찝하다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한데 저도 페이도 좋아하고 뱅크도 좋아하니까 그 존재가 찝찝하다라는 건 아닌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사를 누가 갖고 있을까? 운용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이제 운용사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을 거고 왜냐면은 운용사는 나중에 결국 저거하고 연결 그 손해보험 보험사들하고 이렇게 결국은 조인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운용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금융에 있는 모든 게 다 카카오가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해요. 그 보험이야 뭐 당연히 보험, 뭐 운용 뭐 다 넘어올 거예요. 다 하겠죠. 넘어올 건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걸 다 페이에다 붙일까? 아니면 카카오 뱅크에다가 할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뭔가를 만들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 또 다른 뭐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페이가 뭐 가져갈 가능성도 높을 텐데 그러면 사실 또 뱅크가 이제 좀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뱅크가 과연 정말 은행 이것만 제약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 참 그게 참 어려워요.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핀테크 공룡들 뭐 그게 페이팔일지 스퀘어일지 뭐 어떤 회사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얘네가 모든 은행을 천하통일하는 소수가 독과점을 할 거다. 네. 마치 예전에 뭐 투자은행들이 소수들이 독과점을 했듯이 그 핀테크도 공룡이 나와서 몇 개 회사들이 네. 미국의 모든 그런 그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를 독과점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그 주체라고 할 수,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금융 지주로 가야 되겠네. 네, 금융 지주로. 그걸 뱅크가 갖고 있을지 누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뱅크는 지주로 간다면 오케이 할 수도 있겠네. 뭐 그럴 네.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리스크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게 리스크인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사실 카카오 뱅크가 됐던 페이가 됐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금융의 모든 걸 다 점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지만 주체가 누가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페이가 그럼 페이 상장하면 내가 페이로 가야 돼? 네. 내가 아니면 뭐 뱅크에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약간 나는 뱅크가 기대할 거라고 생각한 어떤 사업을 애매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각자 아레날이 명확한 부분들도 있을 건데 네. 아레날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네. 그거를 뱅크에다 붙일지 페이에다 붙일지 네네. 이게 되게 애매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거 두 개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카카오에 들어오시면 되죠. 카카오를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카카오에 투자를 할 거냐 카카오뱅크에 투자할 거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카카오는 이제 덩치가 크고 네. 한국의 모바일 전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카카오에 투자하는 게 맞죠. 대신에 이제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기는 좀 힘들 거고 하지만 또 그만큼 이제 덩치가 크니까 네. 무거워서 상승도 어려울 거다라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애매하면 카카오 이제 그냥 본체에다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뱅크는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와 아레날이 좀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뱅크는 저기 망하면 그 회사 책임이냐 국가 책임이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느냐 국가가 개입하면 돈 버는데도 개입한다. 그렇죠. 은행이 자빠지면 다 같이 자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들이 만약에 그 다 열어주면 초기에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넘어가는 게 보이기 직전부터 벌써 악유를 하면서 쟤네 열어주면 우리도 열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뱅크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것도 규제 저것도 규제 이럴 확률은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규제가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풀리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뱅크는 규제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그냥 다 열어줘도 대충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게 서브프라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쵸. 함부로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은행에 있어서. 맞아요. 나쁜 건 전혀 나쁘다고 네. 저도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카카오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기에 한 10년 걸렸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순간들 많고 지표가 막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끝까지 다 견딘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정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카카오 본체도 재밌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카카오 재팬이에요. 카카오 재팬이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국내에서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삼성전자 이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카카오 모든 그룹을 다 합쳐서 시가총액 삼성전자 이기려면 해외 뚜껑이 열려야 되거든. 맞아요. 해외 뚜껑이 열리면 알리바바처럼 삼성전자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카카오 연맹 합친 가격이 시총이.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수라고 해야 되나까? 어떻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카카오 재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카오 재팬이 이제 웹툰 비즈니스를 글로벌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일본에서만 대박이 났는데 사실 웹툰이라는 게 아직은 이제 시장이 초기거든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초기인 거야. 한국만 아니었구나. 한국은 이제 많이 성숙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웹툰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았고 웹툰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웹툰의 형태로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에 칼라만 하잖아. 왜? 그리고 어떤 그 형태의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심지어 일본마저. 일본은 원래 이제 만화책으로만 그렇죠. 그 만화를 봤었던데 일본도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고 폴더블 나오면 더 빨라지겠다. 그렇죠. 이게 스크린에 커지는 거랑도 연관이 있겠죠. 근데 그게 또 그래서 카카오가 또 카카오의 그냥 이건 뭐 저의 그냥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의 기획은 원래 카카오가 해외 진출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해외 진출하고 싶었어요. 저는 심지어 해외 진출하려고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네. 인도네시아에 뭐 약간 그 카카오톡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도네시아 출장도 갔었고, 그 다음에 미국향 서비스들도 많이 내보려고 미국 그 출장도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해외 진출에 대한 열망이 사실 되게 강해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카카오 국내에서만 다 해먹냐 너희들. 막 그런 이제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김범수 의장님조차도 해외 진출에 대한 열의는 원래부터 되게 강했다. 근데 지금 해외 진출을 다양하게 시도하다가
어떤 작은 실마리를 잡은 게 웹툰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미칠 듯한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네. 미국은 이제 약간 태동기긴 한데 미국도 이제 회사들을 몇 개 인수를 했죠. 네. 웹소설하는 회사와 웹툰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의 웹툰을 우리가 혹은 웹소설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카카오 재팬이 상장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카카오의 해외 사업은 여기에 한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주목할 만한 회사이지 않을까. 아, 웹소설. 네. 그럼 이북도 먹겠네. 뭐 웹소설 약간 자리 잡으면 이북도 먹겠어.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에서 만약에 일본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요 문화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 아직은 애들이 핸드폰도 별로고 스크린도 별로고 인프라도 별로니까 이제 이거를 소비를 많이 안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테스트 베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IT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인프라가 가장 좋은 곳이고 결국에 우리나라 문화들을 우리나라에서 IT가 소비되는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넷플릭스나 이런 OTT까지는 쉽게 넘보지 못하겠지만 그 만화 그 웹툰이라는 하나의 이 니치 마켓을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2023년에 애플이 폴더블 드디어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 준비를 해놓으면 그 이후에 시장 팡팡 커지겠네요. 네. 디바이스가 준비돼야 뭔가 새로운 것이 또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같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가니까 거기에서 가능한 서비스들이 나온 거고 마치 아이폰이 나왔을 때 카카오톡이 나오는 것처럼 각각 이렇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계속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그러네. 세계 1등 하겠네. 세계 1등을 사실 지표만 봤을 때는 그냥 세계 1등이고요 이미. 네네.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다른 나라로 더 이 시장이 얼마나 클지를 다양한 나라로 퍼져 나가는지 이제 이 시장이 아직은 되게 태동기인 시장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아니 근데 하는 생각해 거죠. 보면 지금 20대 이하 15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2005년부터 해야 되겠구나. 2005년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그냥 모든 모든 디바이스 뭐라 그럴까 모든 출입문이잖아요. 그냥 기본이죠, 그냥 기본. 네, 모든 출입문이고 그게 그냥 디폴트 값이니까. 네, 맞아요. 그 안에서 뭘 하는 것은 너무 편하고 자유로운 거니까 그 안에서 세상이 모두 다 구현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크면 뭐 요즘 제페토하는 그때야말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 메타버스 얘기, 저는 메타버스는 지금 너무 조금 성급하다고는 보지만 메타버스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웹툰 이런 것도 충분히 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사실 네이버도 뭐 잘하고 있긴 한데 카카오가 어쨌든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별도로 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자회사를 쪼개서 상장을 하니까 사실 카카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정 사업부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특정 버티컬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일부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옵션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카카오 재팬 그러니까 웹툰 비즈니스를 하는 카카오 재팬을 사실 좀 주목해서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게 지나고 봤더니 와 진짜 저가 사실 제가 02학번인데 그 저 때만 해도 그 IT를 진짜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또 기억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를 전공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안 좋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제 20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진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요즘 뭐 개발자 몸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2017, 18년까지만 해도 아직 이제 다 바꿨나 보다 뭐 약간 저 혼자 약간 지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결국 매출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또 침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오프라인들이 하나씩 침투를 하는 걸 보면서 기술이 아직 갈 길이 먼 게 아닐까. 한국에서 기술이 갈 게 멀었다면 와 카카오랑 네이버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는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2025년부터 저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예요. 자동차죠. 자동차가 2025년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전기차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전기 기반의 자동차가 한 1200만 대를 그때는 돌파할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전 그다음부터는 10년밖에 안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게 좋아서 내연기관 쓰는 사람 외에는 2035년쯤 되면 거의 대부분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로 싹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혁명이죠.
그쵸. 예, 어마무시한 혁명이기 때문에 또 진짜 그 세상이 한 번 더 커지는 그런 세상이.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결국에 그 자율주행차 결국에는 또 하나의 사람의 시간을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운전으로부터 해방을 그렇죠. 시키는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각각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씩 지어줬던 게 스마트폰이라면 사람들의 이제 이동 시간을 점유하는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는 결국 자율주행차가 스마트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전기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의 기반을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갈 확률은 많이 높아 보이긴 하죠. 지금까지는. 네. 이미 한 2, 3년 벌어진 거니까. 네, 2, 3년도 벌어졌는데, 사실 냉정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전 이거는 완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밸류가 적당하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는 있지만 마치 그냥 카카오뱅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고 지금 나오는 숫자로는 당연히 이밸류에이션 성립 안 하는데 테슬라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하나씩 다 공급을 했고 이 컴퓨터를 써야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핸드폰으로도 하겠지만 차에 있는 스크린이 또 얼마나 큰데 이걸 안 쓰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를 마치 앱스토어처럼 정말 그 점유를 해서 거기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테슬라가 하기 시작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또 완전 다른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어서 제2의 애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맞는 것 같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제2의 지금 애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뭐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함은 필요하겠으나 테슬라의 그런 기세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테크니션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AI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해박하시잖아요. AI가 이제 제가 현장 AI 기업들 탐방을 가보면 6개월, 1년 차이가 다른 산업에서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간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거의 3년을 앞섰잖아요, AI가. 네. 그럼 이거 후발주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는 거 맞습니까? 일단 제가 그 전제를 몇 가지만 좀 깔고 싶은데, 하나는 저는 뭐 완전 AI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 친구들 중에 AI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AI 스타트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데, 테슬라의 AI를 따라올 수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AI 업체들을 보실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데, 이 회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를 유저들로부터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데이터, 뭐 AI, 뭐 기술, 무슨 좋은 엔지니어를 데리고 와서 그거보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일단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년 차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차이가. 왜냐면 테슬라가 한 1분 동안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다른 완성차 업체, 다른 완성차 업체 뭐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데가 있나? 그러니까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웨이모나 다른 그런 경쟁자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이거를 과연 3년으로 봐야 될지, 그 후발주자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긴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격차는 너무 커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100만 대 이상, 지금 이제 수백만 대고, 내년부터는 뭐 한 3년만 적층이 되면 수천만 대, 천만 대가 넘어가는 그런 3, 4년만 적층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데이터의 양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테슬라 뭐 라이벌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판매량. 그러니까 다른 라이벌이 나왔을 때 테슬라가 뭔가 해볼 수 있으려면 판매량이 일단 좀 필요하고, 누적 판매량으로 이제 테슬라를 좀 위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테슬라는 처음 나올 때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어떻게 정제하고 그걸로 어떻게 그 기계 학습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누적 판매량을 테슬라를 따라잡는 어떤 차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애플카가 나와서 큰 업체하고 해서 뭐 수준 시작하자마자 3년 만에 수백만 대 만들지 않는 한 방법이 없네요. 네. 그래서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플카가 나와가지고 애플이 뭐 진짜 막 무슨 좋은 스타트업 막 다 인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구글이랑 손을 잡아 뭐 막 그래가지고 정말 미칠 듯하게 해가지고 애플카가 나왔는데도 갈 길이 멀 수도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유저들이 쓰고 있는 유저들이 많지가 않고 그 데이터를 보내주지 못한다면 그게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를 포함한 AI 업체를 보실 때는 그 회사가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데이터가 전부예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예, 그렇게 다들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뒷단은 돈으로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그 뒷단은 엔지니어들 내가 너 연봉 10억씩 줄게. 와. 그럼 어지간한 엔지니어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막 엔지니어들 구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알고리즘 만드는데 사실 이게 꽤 많이 공유가 됩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가.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뭐 제일 완전 하이테크까지 공유가 안 되겠지만 꽤 높은 수준의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는 공유가 돼. 그럼 그거 현재 공유된 그 알려진 거대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이라는 걸 시켜야 되는데, 그 공부를 시킬 때 보통 뭐 메모리 그냥 사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GPU 이런 거 그냥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뇌랑 메모리 이런 거 다 사면 돼, 사실. 네. 그런 하드웨어는 사실 기계로 다 되기 때문에 네. 돈으로 그냥 다 너무 예, 돈으로 다 바르면 동감합니다. 네, 다 요건 다 되는데 네. 이 앞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앞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8월 19일이었나요? 테슬라 AI 데이가. 네. 저도 되게 이제 그 한 명의 또 팬으로서 이제 기대가 되는데 또 그거 보고 나면 또 뭐가 나오겠죠. 네. 근데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저는 AI를 너무 좋게 보지만 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 걸릴 수가 있어. 네. 마치 2000년도 초에 닷컴 그렇지. 버블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실현된 거잖아요. 다 실현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팜을 말씀을 드리는데 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팜이 뭐냐면 이제 PDA 만드는 네, 회사. PDA 네.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망했지. 네. 근데 2000년도에 시가총액이 애플이랑 아마존을 더한 것보다 팜이 더 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팜이 말하는 비전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끓는 점이 넘을 때까지 그 기술의 어떤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 그 끓는 점이 넘을 때까지가 10년 이상 걸렸던 거고 네. 투자자들은 그걸 기다려주지 못한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테슬라는 되게 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고 네. 팜은 사실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테슬라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투자자들을 좀 진정시키면서 하고 있긴 한데 자율주행, 특히 테슬라가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제가 업계분들이랑 좀 많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뭔가 당장 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아닐 것 같고 네. 최소 3년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근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뭐 3.5만 돼도 편의성이 너무 높아져서 안 쓸 이유는 굳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네, 뭐 그건 이제 또 소비자들이 과연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팬들도 많아가지고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팬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크게 사실 부정적이진 않아요. 부정적일 이유를 사실 못 찾겠어요. 네. 부정적일 만한 이유는 찾을 수는 없고, 특히 다만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원래 팜 얘기를 테슬라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근데 수많은 이제 AI를 부르짖는 업체들이 나오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도 뭐 AI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막 부르짖는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테슬라나 뭐 그런 빅테크들이 걱정이 된다기보다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AI나 뭔가 뭐 그런 것들을 부르짖는 중소형 업체들 그리고 매출도 거의 안 나거나 아니면 뭐 적자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이 얘기하는 어떤 비전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주 투자를 하실 때는 그게 만약에 중소형 주인데 재무제표가 약간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 그 회사를 건너서 알거나 그 회사 다니는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제 뭔가 AI로 포장됐지만 실제 AI 기술이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AI 기술이 있어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전 대형주는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중소형주 보실 때는 AI와 관련된 업체들 보실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LG전자가 살아남기 전에 전기 전자업체들이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남은 건 손가락으로 꼽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2000년도 닷컴 버블에서 또 수백 개의 닷컴 관련 회사들이,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살아남은 건 또 손가락으로 꼽는 거예요. 아마 AI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수백 개의 회사들 중에서 살아남는 회사들은 몇 개로 출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역시 깔끔하게 제가 딱 하고 싶었던 얘기. 네. 그리고 사실은 또 AI가 문제가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즉 큰 회사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할 수 있어서 중소업체들이 팔리면 다행이야. 팔리면 다행인데 독자 생존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한다는 건 또 만만치 않은 이야기인 것도 같아요. 제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주의는 아주 잘 환기를 해주셨는데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꿀 때 주가가 가장 세게 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방망이질하면서 손이 나가게 하는데 그때 냉정하게 정말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살아남을 회사와 아닌 회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에 제가 팹리스 업체들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너무 멋있어. 뭐 우리는 음성 무슨 칩을 막 하는데 엄청나게 이런 걸 하고 또 여기는 무슨 칩을 하고 세상에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거의 남아있잖아. 그리고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 중에 그 소위 말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랑 몇 개 빼고 진짜 없어요. 힘들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는 한국에서의 팹리스는 더 이상 안 찾아야 되겠다. 저 팹리스 업체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사업이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게 약간 그런 좀 업다운이 좀 비즈니스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업인 시기라서 테크 쪽은. 근데 업인데 그 중에 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그런 좀 약간의 또 비판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이오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결국도 손가락 이제 살아남은 회사 이제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열풍이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이제 10년 정도 된 거죠. 이 바이오 열풍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건데. 이 10년을 거치면서 옛날보다 속도는 빨라진 거야. 옛날엔 10년, 20년 걸렸는데 이제 10년 안 걸리니까 빨라졌는데 이제 큰 회사들이 나왔죠. 뭐 SK 관련이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이제 진짜 살아남는 회사들이 나왔고 아직도 여전히 수백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살아남는 회사를 몇 개 추려지고 또 많은 회사들은 어려워지고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고 저도 요즘 너무 재밌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요즘 진짜 재밌고, 뭐, 자산 배분도 자산 배분이지만, 이런 약간 업계들 얘기 돌아가는 거, 또 제가 물어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되게 테크 쪽에 저도 요즘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저도 약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단테님밖에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이제 단테님은 투자자이기도 하시거든요. 투자자로도 이제 발을 담그고 있고, 원래 또 테크니션이었기 때문에 테크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이 양자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독특하고 너무너무 재미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신나는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단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나 우리 단태님 모르시면 김단태 딱 누르면 엄청 저희 증시각도기 TV보다 한 3배 정도 유명한 채널이거든요. 가서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빛나게 만들어주신 단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